여기 켜졌어요? 켜졌어? 혹시 국가직 보시는 분들 있어요? 국가직? 국가직 준비하신 분들은 그럼 특강을 좀 해야 되겠네. 쭉 진도 이렇게 나가다가 국가직을 위해서 암기 특강 한번 할게요. 암기 특강. 시험 나올 만한 것만 해서 암기 특강 하겠습니다. 국가직이 3월 며칠 날? 시험이 며칠이죠? 3월. 그러니까 3월, 2월 말에나 이렇게 한번 할게요. 이 두 번에 걸쳐서 암기 특강 하겠습니다. 지난번 같이 지금 이거 제본 말고, 인사행정 제본 말고, 제가 청킹 해드린 거 있었죠. 청킹. 제본해가지고 조금 더 다듬어서 제본해서 암기해가지고, 시험에 대비하고, 한번 다음 달부터는 다음번부터는 청킹으로 합니다. 청킹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본해 드릴 거예요. 제본. 청킹 이렇게 제본해 드릴 거라고.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이제 문제풀이는 하지만 그걸 주로 위주로 하겠습니다. 암기 위주로. 자, 그 다음 지금 이거 있죠? 우리 나눠드린 거. 오늘 배울 부분에 15년부터 해서 22년도까지 기출문제를 다 가져왔어요. 해당되는 부분의 기출문제를 다 가져왔어요. 14 이거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많아지니까 그 이전은 15부터 22니까 몇 년입니까? 8년이죠? 8년간 그 가져왔습니다. 그래 책에서 OX 계속 풀었더니 시간 좀 걸려서 아예 문제로 그냥 풀려고 합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 이제 수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직론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쌤? 조직론은 조직 구조를 살펴봤죠. 전반적인 조직 구조 살펴보고 조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조직 관리를 살펴봤어요. 조직 관리. 자, 조직 구조는 어떤 거? 변수를 먼저 살펴봤죠. 변수. 그래서 조직 구조를, 그러니까 쉽게 해서 집을 짓는데, 조직은 집을 짓는 거라고 그랬죠. 집을 짓는데, 집 짓는데 필요한 재료들. 그래서 알다시피 기본 변수를 봤고, 꼭 어느 조직이든 들어가야 되는 기본 변수를 봤죠. 그 다음, 크게 질 건지 적게 질 건지, 계층을 많이 할 건지 적게 할 건지, 그런 변수들이 무엇에서 결정된다고 그랬어요? 상황 변수에서 결정되고, 이 재료들을 가지고 뭘 해야 되겠어요?
이 레시피가 있으면 음식을 해야 되겠죠.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만들 때 어떤 원리에 따라서 분업의 원리하고 조정의 원리. 그래서 여기 좀 빠졌네. 변수를 보고 그다음 원리를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그 큰 원리는 두 가지 원리였죠. 분업의 원리, 조정의 원리.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만든 고전적, 아주 고전적이고 공식적인 구조가 무슨 구조였어요? 모형이. 그래서 만든 모형이 우리나라 같은 한옥이잖아. 세계적인 뭡니까? 조직 모형이 나왔는데 그게 관료제. 그쵸? 그런데 이 관료제가 어땠어요? 관료제는 이 특징, 그러면 이것의 특징이겠죠? 이것들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특징. 이렇게 구성해놨더니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뭐가 있더라? 나쁜 점도 있더라.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이런 관료제가, 이런 변수들을 다 활용한 관료제가 옛날식 방법이 안 맞는단 말이야. 그럼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탈관료제. 모든 책은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렇게 써져 있어. 여기까지가 보다 조직의 구조 이야기들이고. 그럼 당연히 조직을 만들었으면 거기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럴 때 거기 있는 직원들, 구성원들을 뭐 시켜줘야 되겠어? 동기부여 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 이끌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리더십. 그 다음 뭐 해야 되겠어요?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관리해야 되겠죠. 갈등을 관리하고. 그 다음 의사소통하고 조직문화. 의사소통과 조직문화. 자, 그 다음 전반적으로 이렇게 쪼갰다가 조직 관리도 또한 시대에 따라 변하니까 뭐가 필요하겠어? 조직 혁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보면 자, 우리가 만약에 자 봅시다. MBO는 어디서 다루는 거야? 조직을 조금 더 잘 더 관리하기 위해 여기서 MBO가 나오죠. OD도 조직 개발도 여기서 나오겠죠. 그렇죠? 자, 알다시피 자, 편역적 리더십은 여기 리더십이 당연히 나오는 거고. 여기 허즈버그 이야기, 매슬로우 이야기, 애담스 이야기는 다 동기부여에서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또 조금만 더 들어가면 동기부여 내용, 어떤 내용을 동기부여할 때 제시할 거냐, 아니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동기부여 시킬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조직론이라는 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출제는 어떤 것들을 출제는 어떤 거 하는 거야, 쌤? 이거하고 섞어서 상황이 이럴 때 기본 변수는 어때야 되느냐? 조직의 규모가 커지면 우리가 분권화돼야 돼, 직권화돼야 돼? 그런 거 물어보는 거야. 자, 비바람이 치면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되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의대하고 툰드라지하고 온대지하고 집이 같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 거 물어보는 것들이 주로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 다음, 자, 원리 이야기 했었고, 그 다음 관료제는 당연히 이렇게 만든 관료제 특징이 뭐냐? 그런데 거기서 나타난 역기능은 뭐냐? 그 다음, 관료제를 대체할 건 어떤 게 있느냐? 그래서 대강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어떤가?
물론 이런 것들도 나오겠지만 가장 잘 나온 건 이제 완성품은 나오겠죠. 완성품에서 특징, 엮이는 이거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 조직관리 부분에서는 골고루 나오는데 주로 잘 나오는 게 동기부여하고 리더십. 그렇죠? 그 다음 여기 조직문화, 조직혁신에서는 이 균형 발전표 BSC.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온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해가면서 시험에 잘 나온 부분, 또 시험에 꼭 나오는 부분만 체크만 딱 하면 쌤 나름대로 뭐가 만들어지겠어? 나름대로 머릿속에서 체계화될 수 있겠죠? 그리고 뭐가 나올지도 대강 알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시험 문제는 봐봐요. 여기에 어떤 게 있겠어? MBO, OD, TKM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럼 MBO 나오면 뭐하고 비교해서 나오겠어? OD하고. 그렇죠? 여기는 단기적인데 여기는 장기적이다. 뭐 이런 것들 나오겠죠. 자, 알았습니다. 그러면 조직론 이렇게 그렸어. 다 그렸어. 이 조직론 이게 다야, 쌤. 그러면 인사로는 뭐겠어? 이제 거기 있는 어떤 걸 다뤄? 조직을 다루는 게 아니라, 집을 다루는 게 아니라, 거기는 사람을 다룬다. 사람. 이번에는 뭘 다룬다? 사람을 다룬다. 사람. 그렇죠? 그러면 사람을 다루는데 어떤 것들을 다루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다룹니다. 자, 여기도 한번 집을 한번 지어보죠. 사람을 다루는데 집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인사로는 어떤 거예요, 인사란? 쉽게 해서 인사론을 다룰 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자, 조직론에서는 시청이란 조직, 그쵸? 동사무소라는 조직을 다뤘다면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인사, 공무원을 다뤄, 공무원. 그쵸? 그래서 여기는 뭘 다룬다? 사람. 정확히 말하면 사람과 직무를 다뤄요. 그 사람이 하는 일, 사람과 그 사람이 하는 일. 당연히 사람 속에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잘 봐요. 인사로는 뭘로 돼 있냐? 기본적으로 어떤 걸로 돼 있어? 인사로는 그쵸? 거기 사람과 아까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사람과 기본적인 것은 인사에 있어서는 인사행정의 원리. 한번 쭉 들어만 보십시오. 인사행정의 원리. 그쵸? 그 다음, 자, 공직 구조. 아까 공무원이 맡은 업무가 공직이죠. 그러니까 공직 구조. 이걸로 이 공무원이라는 게 어떤 일을 하는지, 그렇죠? 어떤 사람이 공무원이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룬단 말이에요. 그다음 여기 봐봐요. 그다음 아까 우리가 그러면 여기는 쉽게 말하면 인사의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는 인사 구조예요. 인사 구조. 아까 조직으로 말하면 인사 구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인사 구조에 있으니까 인사를 뭐 해야 되겠어? 사람을 관리해야 되겠죠? 똑같이 표현해 본다면 그러면 어떻게 관리해야 돼? 사람을 일단 뽑아야 되겠죠? 선발. 그렇죠? 사람을 뽑고 그대로 두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 사람의 능력을 발전시켜야 되겠죠? 능력 발전.
그 다음 뭐 해주면 되겠어? 사기 및 신분 보장해주면 좋겠죠. 능력 발전시켜주고 재밌으면 즐겁게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도 될 수 있으면 즐겁게 공부하는 게 좋죠. 짜증낼 필요 없잖아. 그러면 즐겁게 공부하기 사기 및 신분 보장. 사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인사로는 이제 거기에다가 어떤 책은 여기다 이제 공직 윤리까지. 공무원들이 부패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직 윤리까지 여기서 다루는 책도 있고, 그걸 그냥 행정 통제로 빼는 책도 있어요. 행정 통제로 빼서 다루는 책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조금 이따 보겠지만 어떤 게 포인트인지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은 인사로는 뭘 다루는 것이다? 공무원. 즉 일반적으로 말하면 사람을 다루는 학문이다. 인사 이론은 사람을 다루는 학문이다. 이론이다. 쌤, 인사행정의 원리는 뭡니까? 자, 우리가 인사행정의 원리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면, 자, 원리는 뭐라고 그랬어? 뭐뭐의 원리, 그러면. 뭐뭐의 원리, 그러면, 이 원리를 잘 지키면 이게 잘 된다. 그렇죠? 다시요. 뭘 잘 지키면, 이 원리를 잘 지키면 이게 잘 된다.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인사행정의 원리니까 이 원리를 잘 지키면 인사행정이 잘 된다. 자, 먼저 여기에서 예를 들면 역관주의, 그러면 무슨 말이야? 역관주의로 인사행정을 하면 인사행정이 잘 된다 라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대, 그죠? 다시 역관주의로 했을 때 인사행정이 잘 된다. 그렇죠? 그러다가 시대가 변하니까 아니야, 무엇으로 해야 인사행정이 잘 돼? 실적주의로 해야 된다. 조금 더 정확히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실적주의로 해야 된다. 사실은 큰 원리는 이 두 가지 원리예요. 실적주의. 그렇죠? 그러다가 뭐 했을 때 이 인사행정이 잘 되더라? 역관주의, 실적주의 이렇게 처음에는 뭐죠? 정당에 대한 충성도. 이걸 잘 보여야 돼. 충성도에 따라 사람을 잘 써야 잘 되더라. 결국 지금 인사행정 문제니까 사람 문제. 사람은 어떤 사람 쓸 거냐 이 말이야. 정당의 당원을 공무원으로 쓸 거냐, 아니면 시험 봐서 합격한 사람을 공무원으로 쓸 거냐, 이 문제죠 지금. 그렇죠? 물론 뭐 역관주의, 정실주의 있는데 정실주의는 잠시 미루고 큰 것만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다가 자, 사람 실력으로 하는 것이 잘 된다 이런 생각을 조금 계속되다 보니까 그래도 다른 사기업 같은 거 보면 평생 직장 같은 게 있잖아요, 솔직히. 그래야 잘 되는 것 같으니까 공무원을 직업으로 하는 것이 인사행정할 때 공직에서 사람 관리가 잘 된다 이런 생각도 나오겠죠. 그래서 실적주의가 조금 발전된 형태로서 실적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직업 공무원제라는 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역관주의는 어떤 거? 선거에 이긴 정당의 당원이 공무원 하자는 거야. 그럼 선거에 이긴 당원이 공무원 하면 그 다음 선거에서 A당이 이길지 B당이 이길지 모르죠.
맨날 바꿔줄 거 아니야. 그러면 직업공무원제라는 게 있을 수 있어 없어? 여건주의를 안 해야 직업공무원제라는 게 있겠죠. 그러겠잖아.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알다시피 선거하면 항상 A당만 돼요. 여기 인천만 봐도 A당이 됐다가 B당이 됐다가 A당이 됐다가 B당이 됐다 그러죠. 그러면 A당이 됐을 때 거기 있는 정당의 당원들이 공무원하고 있어요. 그럼 B당이 딱 되면 다 바꿔줘 버리죠. 그럼 어떻게 직업공무원이 되겠어? 그러니까 직업공무원은 뭐 할 때만 여기를 바탕으로만 나올 수 있는 것들이죠. 여기를 바탕으로는 도저히 생각하기 힘들겠잖아. 모르겠어요. 북한같이 한 정당이 계속, 중국같이 한 정당이, 공산당이 계속 집권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은 힘들겠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 그런데 이제 이쪽으로 쭉 가다가 원리에서 실적주의가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너무 성적에만 이 성적에만 하다 보니까 사실 공부할 시간이 없는 사람들, 또는 공부하는데 불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나온 거야? 여기에 이제 그러지 말고 소수도 공무원 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실제로 조금 실력이 안 되더라도 이를테면 이 장애인 있으면 장애인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도 되고, 그렇죠? 또는 너무 남성 위주로 돼 있다면, 그런 사회였다면 여성들도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거고, 미국같이 백인들이 거의 공무원 되면 흑인도 좀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이런 것들이 뭐가 됐어요? 대표 관료제라는 게 됐죠. 그렇죠? 그래야 뭐가 된다? 인사행정이 공직에서 잘 된다. 그래서 선생님 거기 그런 흐름들을 지금 이야기해 놓은 게 2페이지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역관주의를 비판하고 뭐가 나왔어요? 2페이지 위에 보니까 실적주의. 그렇죠? 실적주의에서 특히 실적주의에 기반을 두고 나온 게 직업공무원제. 근데 실적주의나 직업공무원제를 보니까 너무 성적 능력만 강조하다 보니까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공직에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실적주의나 직업공무원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약간 역관주의가 좀 가미되겠죠. 그런 형태가 대표 관료제가 된다. 그 밑에를 보니까 그 밑에도 조금 더 이제 대표 관료제라는 것보다는 적극적 인사행정으로 가는 방향을 한번 봐봤어요. 자, 역관주의를 비판하고 뭐가 나왔습니까? 펜들턴법에 의해서 실적주의가 나왔어요. 실적주의를 아까 개방형 실적주의하고 계급제적 실적주의, 그러니까 폐쇄형 실적주의가 있다고 그랬죠. 폐쇄형 실적주의는 직업공무원제로, 개방형은 직위분류제로. 이건 뒤에 나오는 거라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적극적 인사행정. 적극적 인사행정은 무엇을 수렴했다고? 역관주의만이 수렴해서. 적극적 인사행정하고 대표관료제는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자, 어떻든, 여기 그러면 한번 흐름을 한번 쭉 찾아가 봅시다. 먼저 다 치우고, 역관주의하고 어떤 거? 역관주의부터 먼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역관주의는, 몇 페이지에 나왔냐면 2페이지 제일 밑에 봐봐요. 역관주의. 2페이지 밑에 보기 전에, 시대적으로 절대주의, 입헌군주주의과 현대민주국가 이렇게 나왔는데, 절대주의에서 이 공무원 이야기니까 지금, 인사행정 공무원 이야기라고 그랬죠. 절대주의에서 공무원은 누구의 사용이냐? 군주의 사용이냐? 군주.
절대주의는 말 그대로 왕이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왕도 절대적으로 하지 말고 뭐 문서에 의해서 입각해서 해라. 그러니까 헌법이나 이런 것에 입각해서 해라는 게 입헌군주제죠. 그래서 입헌군주제 때는 주로 누구? 공무원보다 정당의 사용인. 그러다가 현대에서는 공무원은 누굽니까? 공공의 봉사자. 이렇게 변했죠. 자, 이렇게 변했다는 거 알고, 자, 이제 역사를 조금만 이야기해 봅시다. 역관주의가 나온 것은 역관주의. 미국 역사를 먼저 좀 알아야 되겠죠? 역관주의. 미국에서는 보통 어디에서 미국 헌법의 아버지들이 처음 공무원들은 어떤 사람들, 그냥 편하게 이야기해 보면 어느 정도 소양을 갖춘 사람이 공무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뭐 거기 앞에 미국 역관주의와 영국의 정실주의에서 3페이지 보면 나와 있는데, 미국 역관주의 보면 3대, 5대, 7대 이렇게 쭉 가죠. 근데 핵심이 뭡니까? 7대 때 잭슨 대통령이, 미국은 대체적으로 어디에 영향, 그 전에 대통령들은 거의 대부분 동부에 지지를 받았는데, 잭슨 대통령은 어디에 지지를 받아서, 그 이야기들 다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 지지를 받아 서부. 그러니까 자기 지지해 준 사람들 뭐 해주면 좋겠어? 공직에 해주면 올려주면 좋겠죠. 그래서 잭슨이 대표적으로 어떤 겁니까? 공직의 이 역관주의에서, 역관에서 이 스폴리스는 뭘 뜻한다 그래서 전리품. 선거에서 이겼으니까, 그렇죠. 공직은 누구 거다? 내 정당 거다. 그렇죠?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면 이긴 사람 거가 되잖아. 그래서 내 정당 거니까 나를 지지해 준 사람들을 많이 뽑겠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역관주의가 시작되죠. 그러면 역관주의는 거꾸로 말하면, 정의를 말하면 뭐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어요? 자, 정당의 충성도와 공헌도를 관직의 임용 기준입니다. 누가 공무원 된다고요? 정당에 얼마나 충성했는지, 공헌했는지, 이것에 있어서 관직이 된다. 다들 아는 거니까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그런데 이게 가능했던 게 왜 가능했어요? 역관주의가 가능했던 게. 첫 번째는 그런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미국에서 공무원들이 그 당시 하는 일들이 정말 단순했어.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어. 누구나. 뭐 실력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었던 게 뭐였다? 공직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떤 거 있다 그랬어? 자, 이 하나의 사건이 터지죠. 가필드 대통령이 자기를 밀었던 사람이 자기 공직 안 주니까, 가필드 대통령을 밀었던 사람이 안 주니까 암살해버리죠. 그것도 있고, 미국 사회가 점차 복잡화되면서 공직이 단순해지지 않는단 말이야. 이제 공무원들도 실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자, 만들어진 게 뭐가 돼? 펜들턴법이 만들어지고 실적주의가 등장한다. 자, 그러면 그 흐름을 조금만 보겠습니다. 3페이지 발달 배경. 자, 역관주의는 19세기 초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정착된 영국과 미국에서 관력기구와 국민과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됐다. 미준정치 발달과 같은 맥락에서 생성 발전했다. 미국의 역관주의 받고, 영국은 정실주의라고 그러죠. 역관주의는 정당과 관련되고, 정실주의는 뭐하고 관련돼? 그렇죠. 거기 있는 것처럼 어떤 것과 관련된다? 정실주의는
거기 은혜적 정실주의하고 정치적 정실주의가 있는데 주로 정실주의는 자기하고 인연이죠. 자기들의 인연. 자, 그래서 이 왼쪽에 한 번만 왔다 갈까요? 이 페이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페이지 입헌 군주국가 보면 영국하고 미국하고 나눠놨는데 영국은 정실주의, 미국은 역관주의인데 거기 임용 기준 보니까 정실주의는 개인적인 신임, 충성도로 되어 있죠. 그런데 비해서 역관주의는 정당에 대한 충성도죠. 자, 그러면 뭐 번외적인 이야기겠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 대통령이 바꿔지면서 많은 사람들 물론 장관 임명하고 이런 거 보니까 정실주의에 가까운 것 같아, 역관주의에 가까운 것 같아. 지금 현재 나타난 추세를 보면 만약에 역관주의에 가깝다면 국민의힘 사람들 많이 뽑아야 되겠죠. 정실주의에 가깝다면 자기하고 친한 사람, 자기가 검사할 때 같이 검사했던 사람, 그렇죠? 또는 뭐 자기하고 오랫동안 뭐 자기 충성도가 있던 후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관직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성향으로 보면 역관주의보다는 정실주의가 조금 더 많이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냥 넘어갑시다. 자, 물론 우리나라는 여전히 뭐다 실적주의죠. 위에만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만. 자, 그래서 미국의 역관주의, 영국의 정실주의를 조금 비교해 보시기 바라고. 자, 영국 정실주의는 은혜적 정실주의하고 정치적 정실주의로 나눌 수 있겠고, 거기 장단점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역관주의 하면 장단점만 잘 받으십시오. 역관주의는 거의 문제의 90%가 장단점에서 나옵니다. 자, 특권적인 정부 관료제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달과 행정의 민주화에 공헌했다. 민주정치 발달, 그쵸? 쉽게 말해서 여기 있는 서부에 있는 사람들 공직에 못 갔잖아. 그런데 무엇에 공직에 갈 수 있었죠? 자, 그 다음 정당에 대한 공헌도와 충성도를 임용 기준으로 삼으로써 정당의 대중화, 정당 정치 발달에는 공헌했겠죠. 세 번째, 선거를 통해서 집권한 정당의 정부 관료제를 이속시킴으로써 국민의 요구된 관료적 대응성을 향상시킨다. 뭐냐면 지금 관료들이 공무원 입장에서는 잘 생각해봐. 정당이 국민에게 대해서 잘 대응합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더 잘 대응합니까? 공무원은 평생 직장이니까 국민이 뭐라 그래도 그냥 신경 별로 안 씁니다. 근데 정당들은 다음 선거에 문제가 크죠?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 쓴다고. 쉽게 해서 지금 난방비 같은 거 생각해봐요. 난방비 뭐 올랐다 어쩌다 하니까 정당들은 굉장히 민감하죠. 공무원들은. 뭐 그래도 공무원이고 저래도 공무원인데 그쵸? 이런 것처럼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 봐봐. 그런데 이 정당에 의해서 공무원이 뽑힌다? 그럼 공무원도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직업 공무원장과 같이 정당하고 상관없이 되면 공무원들이 민감하지 않겠지만 그러겠죠. 그래서 자, 거기 관료적 대응성, 그 다음 선출직 정치 지도자들을 통해 관료 집단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며 정치 지도자의 국정 지도력을 강화함으로써 공공정책의 실행에 용이하다. 그렇죠? 이게 장점입니다. 이 장점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정도 되면 청킹으로 할 건데 청킹으로 앞자리 따서 외우면 아마 시험 볼 때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단점은 정부 관료제를 소수 정당 간부 특수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략시켜 내관 매직 많이 될 수 있겠어 없겠어?
당연히 정당에다가 나 좀 뭐 써주라, 공직에 임용해주라, 나 어디 과장시켜주라, 개장시켜주라, 돈 많이 가겠죠. 그 다음 행정의 전문성 저해하는 거 금방 알겠고, 비능률을 야기하고, 공직의 대량 경질로 행정의 계속성, 일관성, 안정성 등을 훼손할 수 있다. 그 다음 요구한 사람이 많으면 괜한 한 자리 만들겠죠. 관직을 남설하겠죠. 필요 없는데 뭐 과장하고 부장 있는데 또 뭐 해주라 그러니까. 요구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부장 밑에 부부장 이런 식으로 뭐 세울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당파성으로 인해서 국민 전체를 위한 행정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다. 자기 정당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역관주의 조금 논란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는 역관주의로 해라 이런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관직이 굉장히 많죠. 현실적으로는 당연히 역관주의적 내용이 상당히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당의 충성도에 따라 공직을 임명해라 이런 규정은 없어요. 규정은. 근데 실적주의 규정은 있어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밑에 우리나라는 역관주의보다는 정실주의에 조금 더 가깝다. 그런 말들이 있고, 지금까지 쭉 지내온 거 보면, 역관주의와 공평성 측면에서 평등 이념 구현은 맞다. 공직이 개방되고 교체가 가능하니까. 그쵸? 근데 이건 틀린 말입니다. 임용의 공평성은 아닙니다. 임용의 기회균등도 아닙니다. 내가 저 당이 아니면 나는 임용할 기회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나중에 이건 문제 풀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시 이런 부분이 출제 때 틀리는 것은 다른 건 틀리진 않아요. 거의 틀리죠. 이런 거 틀려요. 그래서 거기 평등 이념 구현은 맞는데 임용의 공평성은 아닙니다. 꼭 알아두십시오. 임용의 공평성은 아닙니다. 평등 이념의 구현은 맞고. 자, 그러자 이제 뭐가 나왔습니까? 실적주의가 나왔다고 그랬죠. 자, 실적주의는 공직임용 기준을 뭘로 둔다? 개인의 능력, 자격, 적성에 두는 제도다. 2017년 서울 9급에 나왔죠. 이게 뭐냐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공개 경쟁 채용이라는 기회균등 절차를 통해서 능력과 자격에 따라 임용하는 객관적 합리적 통제 중심의 인사 제도다. 자, 다음 우리나라 봐봐. 우리나라는 명시적으로 뭘로 되어 있어요? 명시적인 국가 규정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임용의 원칙과 지방공무원법에도 임용의 기준이 있는데 시험 성적, 근무 성적, 경력 평균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이렇으니까 실존주의란다 쏘리 뭡니까? 실적주의 맞죠? 실적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자, 발달 배경에서 물론 읽어보면 다 알겠지만 두 번째 특히 정당 정치가 부패로 인해서 역관주의 폐해에 대한 개혁운동이 일어났다. 역관주의 부작용으로 공직의 거래와 행정의 비전문성, 비능률성 등이 발생했고 이에 대해서 개혁운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나와 있죠.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사회가 전문화됨으로써 공직이 실제로 누구나 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어야 되는 거죠. 그런 변화들도 있었다. 그러면 실적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구성 요소로 하느냐? 실적 중심의 공직을 임용해야 되고 누구나 일단 공직에서 기회균등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 이거 중요해요. 이거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정치적 중립이야. 역관주의는 완전히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죠. 특정 정당에서 다 공직을 가져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폐단으로 나왔으니까 정치적 중립은 실적주의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죠. 직업 공무원제가 차이가 있으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치적 중립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 신분을 보장해주고, 당연히 공개 경쟁 시험 제도를 해야 되겠고, 자,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당연히 공개 경쟁 누구나 똑같은 시험 보고 뽑아야 되니까 인사를 누가 중앙에서 전체를 관리해 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들쑥날쑥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거기 뭐가 돼 있어? 인사권의 직권화. 이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의 실적주의 보니까 뭐 그랜트위원회, 여권주의 쇠퇴, 펜들턴법의 제정, 펜들턴법 한번 봅시다. 핵심이 뭐냐면 펜들턴법을 물어본 것도 있었어요. 핵심은 독립적이고 초당적인 연방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했다. 핵심적인 거고, 그 다음 공무원 임용은 공개경쟁 체험에 의해서 임용됐다. 이것도 맞고, 공무원의 정치활동이 금지. 이것 꼭 알아두십시오. 정치활동 금지. 뭐 제대국민 공직임용 시 특혜 인정,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윌슨의 행정학 연구는 펜들턴법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연구였고, 해치법, 이런 법들이 어떤 거였냐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 뭐와 관련되느냐? 그렇죠? 해치법 같은 건 내용 물어보지 절대 않습니다. 이게 뭐와 관련됐냐? 아, 실적주의를 확립한 것과 관련돼 있다. 이 정도로만. 그 다음 영국의 실적주의 쭉 보니까 영국은 뭐 긴 이름 필요 없고 추미론형으로 돼 있죠. 추미론형. 자, 그 다음 거기 밑에 장단점, 무조건 장단점을 중요하다고 그랬죠. 실적주의에도 장단점. 그래서 장점은 공직 취임에 대한 기회 긴등. 자, 이건 실적주의의 장점입니다. 그 다음 우수한 인재, 유능한 실력이 있는 인재를 뽑으니까 행정이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겠죠. 효율성이란 건 투입분의 산출이야. 그럼 능력 없는 사람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똑같은 시간을 투입해도 산출이 높겠죠. 다음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왜? 정치적 중립이니까. 그 다음 자, 한번 신분이 어느 정도 보장되니까 굉장히 안정적이고 계속성을 갖는다. 아까 이야기했던 부패가 많이 감소하겠죠. 시험으로 보면. 단점은 아무래도 이 인사행정을 소극적, 경직적으로 만들었다. 그렇죠? 채용시험의 내용과 직무수행 능력과 직접적 연계성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자, 우리 시험 보는 거하고 실제 공무원 돼가지고 하는 능력하고 연계성이 장담할 수는 없죠? 솔직히 국어 문장 하나 더 잘한다고 그러는가, 뭐 행정학 조금 더 한다고 그래서 잘한다, 이건 아니잖아. 그렇죠? 자, 그런 내용들. 그 다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행정의 대응성과 책임성이 상당히 낮죠. 그 다음 정치 지도자가 공무원에 대한 통제력 확보가 어렵다.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 아까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다 그랬죠. 우리나라 1949년부터 실적제를 채택하고 운영하고 있다. 자, 그런데 과연 우리가 실적제냐? 조금 논란해지는 점이 있죠. 자, 그 다음 직업공무원제. 실적제 다음 실적제를 기반으로 해서 뭐가 나온다고? 직업공무원제. 공무원을 이제 뭘로? 직업처럼 하는 거. 직업공무원제. 그래서 보니까 젊은 인재들이 공직에 유치해 그들의 공직에 근무한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면서 일생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인사제도다. 우리나라 공직구조는 직업공무원제를 근거로 하여 직업공무원제도를 헌법상의 제도 보장으로 선언하고 있다. 이것도 알아두십시오. 헌법 제57조에 나와 있는 거.
헌법 제7조 우리나라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경력직 공무원이 직업공무원에 해당한다. 단 직업공무원의 용어는 학문상의 용어고 법률상으로는 직업공무원 이런 거 없습니다. 어느 법전을 봐도 직업공무원 이건 없습니다. 자, 거기 필요성 왜 필요하냐? 당연히 필요성은 거기 있는 것처럼 정권의 교체나 불안으로부터 공직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겠죠. 자, 쭉 한번 읽어보시면 그 다음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성, 공직의 윤리성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직업공무원제를 수령하기 위해서 필수 조건은 뭐라 그랬어? 실적주의가 돼야 되겠죠. 왜냐면 역관주의는 도저히 안 되잖아. 4년마다 바꿔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실적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단 거기 꼭 알아두십시오. 실적주의는 정치적 중립을 주요 요소로 포함하고 있으나 직업공무원 제도는 독일이나 프랑스 경우에서 보듯이 반드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오히려 초기 직업공무원제는 정실제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임용권자의 왕이나 귀족에 의해서 그 의원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등 정치의 편향성을 초기에는 당연시하게 되었다. 자, 다시 한번 꼭 알아둬요. 자, 다시. 자, 실적주의는 정책 중립이 필수입니다. 근데 직업공무원제는 실적주의를 기반으로 하긴 하지만 꼭 필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강하게 요구하는 나라도 있고 그렇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직업공무원제인데 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정당 같은 거 가입하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 장기적 시각의 인력계획. 왜냐하면 직업공무원이니까 평생 해야 되니까 장기적 시각이어야 되겠죠. 그 다음 공직에 대해서 높은 사회적 평가. 아무래도 젊은 인재를 뽑으려면 사회적 평가가 높아야 되겠죠. 그 다음 젊은 사람을 채용하고 능력 발전 기회를 부여하고 적절한 보수 및 연금 제도를 확립하고 승진, 전복, 훈련 등이 공정해야 되고 이런 것들 전제 조건하고 있죠. 자, 거기에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주의 인사제도의 비교가 나왔습니다. 자, 직업공무원제, 계급제, 폐쇄형 공무원제, 일반행정가를 지향한다. 자,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각국에서 직업공무원제는 절대 군주국가 시대부터 체계화되기 시작했고 미국에서는 직업공무원제의 필요성이 강조된 건 1935년 이후이다. 실적주의, 능력이나 실적이니까 아무래도 직위분리제와 가깝고 개방형 공무원제고 전문가주의 입각에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1883년 펜틀턴법에 의해서 도입됐다. 그렇죠? 양자의 관계, 여기서부터 꼭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실적주의는 직업공무원제 확립의 전제가 된다. 그러나 제도적으로는 구별된다. 실적제 없이는 직업공무원제가 확립될 수 없다고 그랬죠. 실적제가 된다고 해서 저절로 직업공무원제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직업공무원제는 직업공무원제는 실적주의 확립을 필요 조건으로 한다. 그렇죠? 실적주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나 직업공무원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통점, 차이점이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에는 좀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 거기 직업공무원제 장단점 있죠? 장단점. 자, 직업공무원자면 일체감, 봉사자 정신이 강화되고 엄격한 근무규율이 수용할 수 있겠고, 자, 그렇죠. 거기 온정적 관계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공무원이, 왜냐면 정부 입장에서는 자기 직원이잖아. 그렇죠? 그다음 행정의 계속성, 안정성, 일관성을 유지해 줄 수 있고 고급 공무원 양성에도 유리하고
왜냐하면 인재를 키워서 계속 경력을 쌓게 하니까. 그다음 공직의 직업 전문 분야 확립에 유리하다. 공직의 직업 전문 분야로 확립할 수 있겠죠. 하나의 직업으로. 그런데 단점은 특권 집단화한다. 직업 공무원자 하면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 다음 공직이 침체됩니다. 왜냐하면 직업 공무원자는 폐쇄형이니까 개방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니까 폐쇄형이고 공직이 침체하고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자, 선생님 봐봐. AI 시대가 됐어. AI 전문가가 어디 들어왔으면 좋겠어. 공직에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직업 공무원자는 폐쇄형이죠.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되니까 결국 밑에 있는 사람이 AI에 대해서 연수를 받아야 되잖아. 외부에 그냥 개방해 놓으면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공직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그래서 전문화에 방해되고 승진 지망이 과열될 수 있겠고. 그래서 직업 공무원제를 운영한 국가 같은 경우는 서서히 좀 개방형 공무원제를 좀 추가하려고 노력하고 미국과 같이 너무 개방형만 고집한 데는 직업 공무원제 장점도 있으니까 폐쇄형적인 장점도 있으니까 그걸 도입하려고 한다. 점차 서로 간에 겹쳐진다. 여기까지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인사행정의 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역관주의가 훨씬 뭐한다. 공직을 수행한 공무원, 이 인사행정에서 역관주의로 하면 인사행정이 잘 된다는 주장이었죠. 그렇죠? 왜? 여러 사람이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민주행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그게 안 되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 이게 페달료니까. 실력에 따라서 해야 인사행정이 잘 된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공무원화, 직업화, 공무원을 직업화해야 인사행정이 잘 된다. 이런 원리들이 쭉 변화됐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거기 1번 문제. 직업 공무원의 단점을 보호하는 것으로 옳지 않는 것은 직업 공무원제, 개방형 인사제도, 계약제, 임용제도, 계급 정년제 도입, 정치적 중립의 강화. 단점을 보호하는 것으로. 자, 이건 뭐 지금 계급 정년제까지 나와서 조금 문제가 확대돼 있죠. 지금 안 배운 것까지 나와서 좀 그런데 계급 정년제는 알다시피 계급에 차면 그만두는 걸 말하죠. 근데 여기서 관련 없는 건 뭡니까? 4번이죠, 4번. 이건 뒤에 풀었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질문은 몇 개인가? 이거 한번 골라봤어요. 가나다. 이거 옳은 질문 2021년 경찰 간부 시험인데 자, 가부터 해봅시다. 실적주의는 공직, 임용, 기회, 균등으로 평등 이념 실현에 기여. 자, 공직, 임용, 기회, 균등. 실적주의 맞죠? 실적주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지 않으나 직업 공무원제는 공무원의 직업적 중립이 실적주의는 반드시 역관주의하고 대비되니까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거꾸로 써놨죠. 자, 우리 요약제 페이지 5페이지 한번 볼까요? 2페이지 제일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실적주의는 정치적 중립을 주요 요소로 포함하고 있으나 직업 공무원제는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명백하게 요구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자, 답은 4번은 틀렸죠. 4번은 역관주의는 선거를 통해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 맞죠? 아까 역관주의 장점에 나와 있었죠. 그럼 다음 몇 개? 3번 2개죠. 자, 그 다음
2020년도 인사조직 7급이네요. 7급. 3번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3번 문제. 자, 한번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그렇죠. 저랑 같이 꼭 읽어야 되겠죠. 자, 계급 정년형 직업 공무원제는 각 계급에서 승진하지 못하면 정년퇴직을 해야 하는 연령을 달리함으로써 능력 있는 사람이 승진해서 공직에 오래 머물러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계급 정년형은 뒤에 나와서 설명이 할 수 있는데, 계급 정년형은 뭡니까? 이를테면 경찰이나 군인이나 이럴 때 어때요? 진급 못하면, 어느 정도 계급 진급 못하면 뭐합니까? 정년이 짧아지죠. 몇 세까지 뭐 대령을 못 달면, 몇 세까지 별을 못 달면 그만둬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하니까. 2번 직업 공무원제는 정책 중립을 필수 요소로 똑같은 지문을 조금 다른 지문하고 섞어놨죠. 답은 2번이고. 4번 역관제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역관제 장점 한번 골라봅시다. 부정부패를 방지하기가 쉽다. 장점입니까? 역관제는 부정부패를 일으키기가 쉽죠. 일으키기 쉬운 거지.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는 정부 관료제의 민주화에 기여한다. 시간에서 누구나 이 정당이 바뀌면 뭐 할 수 있었어? 그렇죠. 관료가 될 수 있었으니까 이건 맞고. 직업공무원의 정착에, 역관주의하고 직업공무원제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역관주의 되면 직업공무원제 안 되는 거죠. 4년마다 바뀌면. 그렇죠? 리얼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 이것도 말도 안 되죠. 맨날 바꿔지는데, 관료들이 바꿔지는데 안정성과 지속성 말이 안 된다. 미음 정치적 책임을 확보하기가 용이하다. 이거 맞겠죠? 공무원들의 충성심을 확보하기가 용이하다. 이것도 맞겠죠? 그럼 다음 몇 번? 니은, 미음, 미안해. 해당하지 않는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틀리면 안 됩니다. 기억 해당하지 않고, 그 다음 디귿도 해당하지 않고, 리을도 해당하지 않고, 기억, 디귿, 리을. 잘 못하셨습니다. 4번이 기억, 디귿, 리을인데, 쏘리. 선생님 당황하셨겠어요. 그 다음 5번은, 5번. (5번은) 좀 어렵죠. 경정 승진 문제인데. 물론 뒤에 적극적인 사용료도 조금 안 나온 부분도 있고. 답 몇 번? 선생님 그래도 좀 어렵지만 답 찾은다면 몇 번? 여기 경정 승진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는데 3번은 정확히 맞은 말입니다. 실적주의가 너무 소극적이다 보니까 적극적 인사행정이 나온 거야. 실적주의가 소극적이다 보니까. 실적주의는 그러니까 어떤 것만 정치적 중립해라 뭐해라 정치적으로 활동도 못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죠.
답은 2번에 있어. 2번에 뭐가 틀렸어? 공무원의 인적 구성의 다양화. 선생님이 성적으로만 하니까 인적 구성이 다양화된다고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소외된 계층은 공무원이 될 수 있어, 없어? 아니, 공부할 시간이 없어. 공무원 공부할 시간이 없거나 또는 공무원을 공부하는데 불리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미국 사회도 빈부격차 심해서 빈민가에 살고 있는 흑인들은 공부할 시간이 있어요? 없잖아. 그래서 거기 공무원의 인적 구성의 다양화는 대표 관료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어렵죠? 이거 체크해놓고 이런 문제를 잘 풀어야 됩니다. 워낙 1번, 3번, 4번이 명확하게 맞습니다. 이런 지문 같은 건 명확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2번은 뭐냐면 공직 취임의 기획 등 여기 맞고 공무원의 인적 구성의 다양화가 아니라 인적 구성의 다양화가 못 되기 때문에 대표 관료제가 나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아까 소극적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적극적 인사행정이 나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6번 문제 같은 경우가 역시 어디에서 나온 문제냐? 2018년 인사조직 7급 문제니까 이 문제는 인사조직에서만 내는 문제니까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여기서 이제 펜들턴법에 대해서 나왔어요. 해당하지 않는 것. 고위공무원단 신설, 이거는 최근 일을 갖죠. 그 다음 국가 공개 경쟁 채용시험 아까 나와 있었죠. 그 다음 실적제 보호 펜들턴법 때문에 실적제를 하려고 하는데 벌써 보호해줘요? 그거 아니죠. 실적제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나중에 보호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독립적인 인사위원회 설치했다고 돼 있죠. 아까 우리 펜들턴법 봅시다. 자, 펜들턴법 4페이지 보면 지금 정확히 나와 있죠. 독립적인 초당적인 연방 중앙, 우리가 초당적이어야 되잖아. 역관주의 때문에. 그쵸? 역관주의 때문에 정당이 바뀌더라도 공직은 변하지 않아야 되니까. 예. 연방이란 말을 넣냐 안 넣냐 차이입니다. 그렇죠? CSC하고 연방이란 말을 넣는 똑같다고 생각하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고위공무원단이라든가 여기 실적제 보호위원회는 언제 설치하냐면 1978년 카터 대통령이 글씨가 명확하지 않은다 그러니까 카터 대통령이 이 공무원법을 바꿉니다. 1978년 공무원법 개정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뭐다? 방금 두 가지 사항입니다. 실적제 보호위원회하고 어떤 거? 고위공무원단 신설.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고위공무원단 할 때 한 번 더 해요. 고위공무원단 할 때 미국에서는 1978년 실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처음 실시. 7번 문제는 실적주의 인사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역시 행정사 문제라 좀 쉽죠? 그렇죠? 답은 3번. 그 다음 8번 지방직 7급인데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는 것. 자, 옳지 않는 것. 자, 한꺼번에 합창조합시다. 몇 번? 실적주의 공무원은 자의적인 제재로, 실적주의가 아까 신분보장 해준다고 그랬잖아. 왜냐면 여권주의는 맨날 4년마다 잘라버리잖아. 근데 실적주의는 못 자르게 해줘야 되잖아. 그쵸? 들어가면 몇 번 실적주의는 중앙에서 통제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거기까지 딱딱. 그렇죠? 그러니까 자, 실적주의는 1번은 뭐가 잘못됐어? 중앙인사기관의 권한과 기능을 분산시키는 결과가 아니라 아까 무슨 거 설치했어? 펜들턴법으로 독립적이고 초당적인 연방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할 정도로 중앙집권적이죠. 자, 실적주의에 또 이러면 힘 빠지는데. 자, 실적주의에서 장단점에서 볼까요? 거기 장단점보다는 중앙집권적이라고 돼 있는 데가 있을 건데. 쌤 봐. 그 주요 구성 요소 봐봐. 주요 구성 4페이지 거기 주요 구성 요소에서 제일 밑에 뭐라고 돼 있어? 제일 밑에 인사권의 직권화 이렇게 돼 있죠? 인사권이 직권화 될 수밖에 없겠잖아. 왜냐면 휘둘리면 안 되잖아. 그쵸? 뭔 소리냐면 우리가 주 정부에 따라서 이 보수당이 민주당이 됐다, 공화당이 됐다 이러면 바꿔줄 수도 있겠잖아. 그러니까 누가 책임지고 해야 되겠어? 중앙에서 딱 독립적인 기구로 책임지고 해야 되겠죠. 공무원 뽑는 것을. 그렇죠? 그러니까 집권화된단 말이야. 집권화. 좋습니다. 이런 문제가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꼭 알아두시면 돼요. 이게 틀려도 돼요. 틀려야 더 잘 기억하죠. 그다음 9번 문제. 직업 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는 것은 금방 찾을 수 있겠죠? 금방 찾을 수 있으면 여기에 있는 지문들이 여기에 다 있으니까 거꾸로 이 지문 외우거나 이 지문을 풀어보면서 이 지문 외울 때 도움될 수 있겠죠? 자, 몇 번? 9번에 몇 번? 그렇죠. 이건 말 자체가 잘못됐죠. 지문 자체가 잘못됐죠. 거기 있는 거 당연히 이 폐쇄적 임용을 하는데 이 공무원 집단의 보수화를 예방한다? 말이 안 되죠. 자, 좀 쉬기위해서 10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 10번 문제까지 풀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까지 해서 딱 한두 문제만 틀리면 좋겠어요. 그러면 일반 시험 볼 때는 거의 이런 문제는 다 맞을 수 있으니까. 몇 번 이제 몇 번? 몇 번? 몇 번? 자신 있게 항상 자신 있게 드립시다. 몇 번? 2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실적제에서 신분보장은 공무원의 신분이 정치적 압력이나 정치에 의해서 부당하게 영향받지 않고 실적 원리에서 결정되게 한다는 소극적 의미를 가진다. 뭐가 잘못했었어요? 실적주의가 소극적이라고 몇 번 말했어요? 자, 아까 실적주의는 이런 소극적 의미를 갖는다고 몇 번 말했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사행제는 필요하다고 그랬잖아. 몇 번? 3번. 그쵸? 3번 뭐가 틀렸어? 실적제는 폐쇄형이 아니라 개방형이라고 그랬죠? 그 점은 지급 공문제하고 차이 이야기 했었잖아, 아까. 지급 공문제 차이. 자, 실적주의는 폐쇄형보다는 개방형을 갖는다. 물론 실적주의가 100% 폐쇄형도 가질 수 있지만 개방형적인 부분이 강하다고 그랬으니까. 쌤이 틀려서 11번까지 풀고 쳐야 되겠습니다. 틀려서. 역관주의와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 옳지 않는 거. 이건 제발 맞춰줬으면 좋겠어. 11번 몇 번? 네? 3번. 그쵸? 잭슨이 안 죽었잖아. 잭슨 죽은 게 아니라 가필드 대통령이 죽었죠. 그것도 그렇고. 자, 일단 잭슨은 아니니까 3번 막 답이고. 자, 좀 쉬었다가 12번부터 문제를 풀면서 대표 관리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